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기록형에 대해서 해설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즉 김갑동, 김을남과 박병서의 공동범행이 있는데요.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박병서와 공모하여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었고요. 위조 사문서 행사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그리고 사기의 점은요. 피고인들이 역시 박병서와 공모해서 김갑동은 김을남, 박병서에게 편취하도록 지시를 했고, 김을남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확약서와 사진을 제시하고서 거짓말을 해서 김 피해로부터 3억 원, 이 부분이 사기가 되겠고요. 김 손해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이 부분이 특경 사기가 되겠습니다. 각각 편취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객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을남은 김갑동의 지시로 단기 운영자금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투자 확약서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갑동이 투자 확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현장 사진을 찍은 줄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갑동은 전면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고 김을남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 하에서 출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는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요.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요. 피고인 김갑동은 앞서 본 것처럼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문서 위조의 점은 허무인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의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 위조죄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서 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2002도 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관련 판례로서 2005년 2월 24일 선고된 2002도 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건에서 기록 28쪽에 있는 투자 확약서라든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확약서의 존재나 박병서의 공모 진술이 있어서 박병서와 공모한 사실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김갑동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고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어떠냐? 역시 피고인 김갑동은 자백을 하고 있고 박병서의 공모 진술도 있어서 박병서와 공모하고 있는 것을 공모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결국 공소장 변경 없이 김을남을 이용한, 김을남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뒤에서 인정이 되는데요. 간접정범 인정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2017년 3월 16일 선고 2016도 21,075 판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간접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도
기물람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인정이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국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되고요. 위조 사문서 행사와 사문서 위조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그와 같이 위조한 투자 확약서와 또 허위 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와 형법상의 사기 점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김갑동이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5억 원을 편취했다고 하는 김손해 부분 특경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형법상의 친족 상둘의 규정이 여전히 특경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법리가 있지요.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2010년 2월 11일 선고 2009도 12,627호 판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김갑동과 김손해는 동거하지 않는 국법상의 친족상들의 규정에 의할 때 동거하지 않는 육촌 친족이기 때문에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현행 개정된 법에 따르더라도 이제는 친족의 범위를 가리지 않고 친고죄가 되겠는데요. 결국 친고죄인 점에는 의문이 없고요. 피해자인 김손해가 기물람이 범인임을 안 날인 2010년 4월 22일 날 기록 30쪽과 31쪽을 잘 보시면 김손해가 기물람이 범인인 것을 2020년 4월 22일 날 알게 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20년 10월 26일 날 기물람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고소기간 도과한 효력이 여전히 공범인 김갑동에게도 고소기간 도과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역시 기물람뿐만 아니라 김갑동에 대해서도 고소기간 도과 후에 부적법한 고소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김손해가 기물람을 고소했지만 기물람은 아래 변론여지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가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김을람을 김갑동과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 무죄가 되는 사람에 대한 고소로서는 공범에 대한 고소로 볼 수 없다라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공범이 아니게 된 김갑동에게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서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고소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결론이 같지만 1번 동그라미 1번과 같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원용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무죄로 판명되는 공범에 대한 고소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김갑동에 대해서는 아예 고소가 없다라는 형식으로 원칙으로 법리로 공소기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른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그라미 2에 대한 법리를 좀 더 보충해 볼 수 있는 것이 각주 1에 대한 법리니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김피해와 김손해 2명이고요. 또 피고인도 김을람과 김갑동 2명입니다. 지금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바로 김손해가 김을람에 대해서 2022년 4월 22일 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26일 날 고소를 했기 때문에 김을람에 대해서는 부적법한 고소라고 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법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김갑동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고소기간이 도과됐다라고 해서 부적법한 고소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동그라미 1번의 결론이고, 그에 반해서 김갑동은 무죄가 되기 때문에 김갑동이 김을남과 사이에 공범이 아니다. 즉 김을남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김손해의 고소에 대해서 무죄가 되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김을남에 대한 고소로서는 김갑동에 대한 공범에 대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역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한 고소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같지만 그에 이르는 법리가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아래 김피해 부분 3억 사기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을남에 대해서 2002년 4월 22일 날 인지를 했는데 2000년이나 2022년이겠죠? 2022년 4월 22일 날 인지를 했는데 2022년 10월 3일 날 고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김갑동에 대해서는 역시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김갑동에 대해서도 적법한 고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김을남과 김갑동은 공범이 아니다. 김을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여기서는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설명된 것이, 이 김피해에 대한 부분이 설명된 것이 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항의 김피해 부분을 보면요, 김피해와 김갑동 사이에는 동거하지 않은 육촌 친족으로서 역시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현재 친고죄임은 변함이 없고요. 김갑동에 대해서는 김피해, 죄송합니다. 피해자 김피해 부분, 김피해는 2020년 4월 22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년 10월 3일 날, 아이고 이게 2022년이 아니고 2020년이네요. 김을남을 적법하게 고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27쪽에 보시면 표에 제가 검정 글씨로 다시 기재해 놓은 것처럼 범인을 안 날인 2020년 4월 22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년 10월 3일 날 적법하게 고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김갑동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적법한 고소가 되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박병서의 진술이 있지요. 기록 8쪽에 보면 피고인 김갑동은 박병서 진술에 대해서 내용 인정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서와의 공모 사실도 인정이 되고요. 김을남을 이용한 간접정범으로서 역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 결론으로서, 다른 견해로서 변론여지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을남은 무죄가 되기 때문에 역시 공범이 아닌 김갑동에게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게 되면 적법한 고소가 없어서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나가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짜는 전부 2020년으로 이해를 다시 정정을 하고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김갑동, 김을남의 공범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또 사기, 특경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피고인 김을남에 대한 변론 요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김을남에 대해서는 변론 요지서 작성이 요구가 되었고요. 시험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와 일반 사기의 점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3억이냐 5억이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죠. 그래서 먼저 특경법 위반 김손해 부분 피해액 5억 원 부분의 점을 보면 검토견서 기재를 원용하거나 또는 거꾸로 변론 여기서 자세하게 작성하고 검토견서에서 원용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검토견서 기재가 원용이 되고 피고인과는 다만 사촌관계이다. 김손해와 김갑동은 육촌관계이지만 김손해와 김을남은 사촌관계로 달라지는 부분 이외에는 그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긴 피해 부분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소부터 먼저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지시를 받아서 가담한 일이 없다는 내용이 변소 요지가 되겠죠. 그 다음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검토해 주게 되는데 김갑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의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게 되겠고요. 박병서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역시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서 312조 3항이 적용이 되는데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고 사망한 박병서에 대해서도 기록 51쪽에 보면 사망한 사실이 확인이 되죠. 마찬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지요. 김피해의 고소장 부분을 보게 되면 또 김피해 진술조서를 보게 되면 김피해가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형사소송법 313조 1항이라든지 고소장 같은 경우에 또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 310조 4항에서 진정 성립을 요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의 경우 314조 요건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그런 사안이죠. 한편 다른 피해자 김손해의 법정 진술 중에서 김피해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을남이 김피해를 데리고 가서 만세금에 투자할 회사라고 소개했다는 부분 24쪽에 기록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것은 형사소송법 316조 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김손해의 진술이 또 다른 피고인 아닌 자 김피해로부터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진술에 해당하고 310조 2항의 요건 중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요건, 진술불능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김손해의 진술 중에서 김갑동으로부터 들은 전문 진술이 기재된 고소장이 있습니다. 31쪽 부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 51쪽도 있고요. 법정 진술도 있습니다. 김손해가 그와 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거죠. 이것은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로서 고소장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313조 1항, 진술조서의 경우는 312조 제4항의 요건과 310조 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원 진술자인 김갑동이 법정에 출석해서 있기 때문에 역시 진술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 김갑동의 진술 중에 증거 능력이 있는 부분의 증명력을 살펴보면요. 각주에서 보는 것처럼 더 자세한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갑동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진술이 번복되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김갑동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진술하다가 검찰에 와서는 김을남이 제의를 해서 김을남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수익 3천만 원을 분배했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 와서는 2천만 원은 확실히 분배했다라고 진술이 바뀌고 다시 법정에 와서는 3천만 원을 분배했다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은 수익 3천만 원을 분배하였다고 하지만 박병서에 비해서 계좌 내역에는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일치하지가 않고요. 또한 카톡 문자를 보낸 날짜가 2020년 1월 1일인데 그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술하고 있는데, 김갑동은 그 문자를 받고서 피해자들의 여윳돈에 대해서 김갑동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피해자에게들에게 보여줄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고요. 실제 피고인은 그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톡 내용은 자금 압박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상황 타겟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서는 피해자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믿기가 어렵고요. 또한 주식 투자 작전 세력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병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피고인이 1억을 추가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 즉 김갑동 말대로 주식 투자 자금 7억 원을 마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면 피해자들로부터 2020년 1월 21일 주식 투자에 필요한 돈 7억을 초과해서 합계 8억 원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2020년 1월 28일 돈 1억 원을 추가로 유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술과 모순이 되고요. 김갑동의 말처럼 김을남이 주도를 했다 그러면 수익 분배 비율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도한 사람이 더 적게 가져간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고요. 김갑동과 공모했다면 범행 수익 외에 또 별도로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지요. 어차피 범행을 위해서 공모한 것인데 월급을 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 증거는 모두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확정적 고의는 물론이고 결과 발생의 용인을 필요로 하는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서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서 형사정법 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는 말고 특경사기와 사기에 대해서 요구된 김을남에 대한 변론 요지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다음 공소사실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두 번째 공소사실은요. 서초역 승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어떻게 검토를 해줘야 될까요? 피고인 김을남에 대해서는요. 횡령 범행이 있는데 횡령은 두 가지입니다. 2012년 7월 5일자 횡령 있죠. 종중임야를 명의신탁받아서 보관 중에 매도해서 횡령했다는 것이고요. 2020년 1월 28일자 횡령은 위와 같이 종중임야를 명의신탁받아서 보관 중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다시 답을 매수하여 보관 중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횡령했다. 이렇게 두 가지 횡령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2012년 7월 5일자 횡령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공소시효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도가한 2020년 10월 26일 날 제기된 것을 기록 11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가되었기 때문에 형사정법 326조 3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2020년 1월 28일자 횡령범행에 대해서는요. 위와 같이 명의신탁받아서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해서 다른 토지를 취득을 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서 명의신탁 토지, 위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래 판례에 해당하는 거죠. 즉, 위 횡령 행위에 불가벌적 사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횡령한 돈을 가지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상황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의신탁을 받은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불가불적 사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판례 법리가 2006도 4034호 판결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바도 없다는 부분 법리도 그와 같은 점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이 판례에서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325조 전단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횡령죄에서의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물의 보관자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단 무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보관관계가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후단무죄로 썼다 그래서 그럼 틀렸다고 볼 것이냐? 틀렸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출제 의도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피고인 김을남의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상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김을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상죄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지요.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을남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김을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상의 점에 대해서는요.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업무상 재물 손괴죄와 손괴의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특가법 위반의 위험운전 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 입장이 되겠습니다.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도 1844호 1845 판결의 내용인데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한 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중 일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결국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죄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록 19쪽에 보면 있지요. 그 효력이 이 사건 특가법 위반죄에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6조 1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답안을 기재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10회 변호사 시험은요. 김피해, 김손해라는 두 피해자를 등장시키면서 김갑동과 김을남 두 피고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변호사 시험 출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과 복습하는 의미에서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익혀 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